안녕하세요.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겨울의 끝, 이제 서서히 봄 기운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곧 봄이 오겠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박완서님의 그 가을의 사흘 동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부인과 의사로서 스스로 전문이라 생각했던 소파 수술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기를 받고 싶었던 그녀의 소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와 하루 끝에 깊은 잠을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선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 가을의 사흘 동안 박완서 2. 이틀 전 끔찍한 꿈이었다. 내 손에 박인 못이 암종이 되어 온몸의 살갗으로 무섭게 퍼지는 꿈에서 깨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아스라의 악모굴이 끓듯 하는 한여름밤의 개구리 소리를 들은 것처럼 느꼈다. 내가 나를 다방면으로 공격해오는 이질적인 노린내와 무성한 가슴의 털과 동아줄처럼 길고도 힘센 사지와 바위덩어리처럼 육중한 체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듣던 개구리 소리였다. 그 개구리 소리는 인간들의 전쟁과는 아랑곳 없이 너무도 태평스러워서 당장 당하고 있는 게 설마 꿈이겠지 생각하는 걸로 나의 의식을 비몽사몽간으로 흐렸었다. 그때와는 거꾸로 비몽사몽간에 들은 악모굴이 끓듯 하는 소리 때문에 차츰 나는 깨어났다. 나는 우선 그게 꿈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손에 박인 못을 만져보고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와 허벅지를 쓸어본다. 55세까지 한 번도 애를 낳아보지 못한 여자의 살찌고 노쇠한 살갗의 감촉은 명주실처럼 부드럽고 탄력 없을 뿐 거스리는 건 아무것도 없다. 꿈이었군. 그까짓 못. 앞으로 몇 달만 일손을 놓으면 깨끗이 풀리리라. 그래도 역시 마음은 언짢다. 꿈에서 온몸의 살갗으로 암종이 되어 퍼진 못이 손에 박인 못이 아니라 심장에 박인 못인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나는 오랜 생활의 습관으로 침실에 창을 연다. 아스라에 들리던 악모굴이 끓는 소리가 확성기를 댄 것처럼 벼랑간 커지면서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요새 새로 생긴 교회에서 들려오는 새벽 예배 보는 신도들의 울음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속에 통곡하고 싶은 욕망과 한 방울의 눈물도 못 짜내리라는 확신이 같이 있는 걸 느낀다. 아직 이른 새벽이다. 경성상의 이면의 동네가 남빛 어둠에 잠겨 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이틀밖에. 잠이 완전히 깨면서 맨 처음 떠오른 생각은 이사 갈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기를 받아낼 가망도 앞으로 남은 이틀로 줄어들었다. 우단의자가 놓인 남창과 나의 살림방과 진찰실 겸 수술실이 있다. 살림방에서도 수술실에서도 쉽게 구태의연한 기역자 아니면 디귿자의 지붕이 무질서하게 밀집한 퇴락한 동네가 내려다 보인다. 서울의 눈부신 발전은 귀 있고 입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상투어가 되었건만 어떻게 된 게 나의 단골들이 살고 떠나가고 들어오는 이 동네는 내가 처음 개업할 무렵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한옥도 아니고 양옥도 아닌 일제 말기
한참 물자가 궁핍할 때 들어선 날림 양기와 집들은 아무리 집 없이 살아도 세간살이라도 좀 반반한 거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안 부러워하게 간살이 좁고 구질구질하고 늙어 빠졌다. 더군다나 경성상해를 위시한 2층 3층의 상점들이 늘어선 한 길로부터 지금은 복개를 했지만 10여 년 전까지도 열린 채로 있던 더러운 개천을 향해 서서히 지대가 낮아지는 웅덩이 같은 동네라 여름마다 물난리를 안 겪고 넘어가는 일이 드물다. 한 집이 차지한 평수가 거의 30평 미만이어서 헐고 신축을 하려고 해도 허가가 안 나온다던가. 그래서 돈을 번 사람은 지딱지딱 딴 동네로 떠난다. 몇 집을 사서 터서 새 집을 짓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래봤댔자 빈촌 속의 호화주택을 누가 알아줄 것인가. 그것을 무릅쓰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만큼 이 알량한 동네에 애착을 가진 사람이 있을 리도 없고 그래 놓으니 세상이 온통 잘 살게 됐다고 떠드는 소리가 이 동네선 한낱 풍문에 불과했다. 그러나 풍문도 못 들은 것보다야 얼마나 좋은가. 모두 겉보기보다는 잘 산다. 풍문으로 들은 대로 제각기 흉내는 다 낼 줄 안다. 만드기가 제 월급보다는 지희 회사 수출고를 믿고 씀씀이가 해프듯이 어디서 둥둥 장구 소리 나면 얼씨구 엉덩춤 먼저 추듯이 실속 없이도 잘들 산다. 우선 살림반하는 여편네들의 속옷과 사타구니가 창녀의 것처럼 깨끗해진 것만 봐도 그동안 얼마나 잘 살게 됐나를 알 수가 있다. 창녀의 사타구니와 정숙한 여자의 그것과를 감히 비교하는 것은 정숙한 여자에겐 모독이 되겠지만 나는 다만 외관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상식적으론 창녀의 것은 더럽고 정숙한 여자의 것은 깨끗한 걸로 돼 있지만 육안을 통한 관찰에 의하면 그와 정반대다. 어떤 창녀의 그곳은 거의 백치 얼굴처럼 청결하다. 그러나 자기의 그곳이 가장 정숙하다고 믿는 여자일수록 그곳의 불결에 파렴치하다. 그것은 마치 네 집에서나 응접실이 가장 깨끗한 것과 같은 이치이리라. 이 동네에서 창녀가 거의 자취를 감추고 나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건 교회당이 많이 생긴 거다. 인구가 밀집해서 동해에 가면 늘 차례를 기다려야 할 만큼 복잡되지만 면적으로 봐선 과히 넓지 않은 동네에 교회당이 7군데나 생겼다. 내가 이 동네에서 자리를 잡을 때만 해도 한 군데도 없었다. 교회당은 자리를 잡았다 하면 해마다 다르게 불어나고 치솟는다. 이 동네에서 번영이 풍문이 아닌 곳은 오로지 교회당밖에 없다. 7개의 교회당은 다 같이 예수님을 믿을 터인데도 교파가 다른 제각기의 간판을 가지고 덜어는 신도의 이동도 있는 모양이지만 신도가 모자라는 교회당은 없는 모양이다. 최근에 생긴 교회당은 무슨 교파인지는 모르지만 매일 아침 신도들이 모여서 처음엔 울다가 나중에는 박수를 치면서 환희에 찬 목소리로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헤어진다. 그게 그 교파의 예배 방식인가 보다. 신도가 아닌 이웃을 위해선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예배 방식인데도 새벽의 울음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드높아지는 걸 보면 그 교회의 교세도 착실히 불어나고 있음에 틀림이 없으리라. 신도들의 반수 이상은 여자들이다. 그러니까 나의 단골들이기도 하다. 그들이 울면서 기구하는 건 뭘까? 허구한 날 어디서 저런 지겨운 통곡이 치받치는 걸까? 원치 않는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나를 찾아왔을 때 그들은 거의가 다 당장 죽고 싶은 절망적인 얼굴을 하고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이 안전하고도
정확하게 제거됐다는 것만 알면 그들은 당장에 개운하고 근심 없는 얼굴이 되었다. 그들의 고통을 털끌 만한 잔재도 안 남기고 뿌리 뽑아내는 내 솜씨는 참으로 영검했다. 마음속에 여자가 받은 그런 고통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가 있음으로써만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킨 건 나였다. 도대체 저들을 울게 하는 또 다른 고통은 무엇일까? 하나님도 그것을 나처럼 족집게로 집어내서 보여줄 만큼 영검하진 못하리라. 그런데도 교회는 늘어나고 치솟는다. 언젠가 나는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다니는 나의 단골인 가정부인한테 그 까닭을 물었었다. 내 딴엔 그 여자를 무한줄 마음보다는 각 교파 간의 특색에 대해 뭘 좀 알까 해서였다. 그 여자는 전에 다니던 교회는 병을 잘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지병인 신경통이 나을까 해서 다녔는데 지금 다니는 교회는 재수를 좋게 해준다고 소문이 났기에 남편 돈벌이나 잘 될까 해서 옮겨갔다고 했다. 그렇다면 새벽마다 통곡의 자리를 마련한 교회에선 무슨 약속을 내걸었을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골백번을 맹세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들의 말을 믿지 마소서. 저들은 지금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지만 저들의 밑 XX이 무엇을 찾고 무엇을 저질렀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저들이 울부짖으며 찾는 분에게 으스대는 마음까지 있다. 그러나 나의 속 내밀한 곳에도 뭉쳐서 마침내 딱딱하게 굳은 한 덩어리의 통곡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게 하는 것도 바로 저 새벽의 울음소리이다. 새벽 어둠이 조금씩 걷히면서 제일 먼저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건 교회의 첨탑들이다. 아직도 집들은 젖빛 어둠에 가라앉아 있어서 창을 통해 들어오는 시야가 온통 안개 낀 바다 같으면서 문득 교회의 첨탑들이 침몰해가는 선박의 마스트처럼 보인다. 통곡 소리는 메마른 아귀 다툼으로 변한다. 침몰해가는 선박의 여객들이 서로 먼저 마스트 꼭대기로 기어 오르려고 다투는 소리다. 마스트 꼭대기에 아직 사람은 안 보인다. 다투느라 아무도 그곳을 차지하지 못하나 보다. 차지하건 못하건 결과는 마찬가지다. 어차피 선체는 침몰할 것이므로. 어둠이 점점 더 엷어지고 기역자, 디귿자의 지붕이 어렴풋이 떠오르면서 마스트 끝까지 기어오른 사람이 보이는가 했더니 그건 사람이 아니라 텅 빈 십자가였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첫 번째 환자는 성병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화영이라는 창녀였다. 이 동네 살지는 않지만 전에 여기 살다 떠난 포주들이 보내오는 창녀들이 아직 쏠쏠히 있었다. 오늘은 포주인 전마담까지 따라왔다. 전마담도 이젠 많이 늙었다. 황영감과는 또 다르게 스산하면서도 울긋불긋 원색적인 전마담의 늙음이 남일 같지 않게 민망하고 치근하다. 그러나 나는 겉으로 심히 무뚝뚝하다. 웬일이야? 전마담이 다 따라오고. 참 사람 귀하네. 요샌 고작 저 화영이가 그 집 달러박스인가 보지? 나는 화영이를 진찰대에 뻗쳐놓고 나서 대기실에 얼굴을 내밀고 퉁명스럽게 한마디 했다. 아니에요. 아무려면 내가 그깟년 미드 XX 소식이 궁금해서 따라왔으라고요. 선생님, 내일까지만 영업하신다면서요. 그래, 왜? 섭섭해? 그럼 내가 뭐 선생님처럼 목석인 줄 아슈? 섭섭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난 언제나 그놈의 영업 그만두고 편히 살아볼 거. 전마담이 담배를 피워 물며
한숨을 푹 쉰다. 살찐 손에 팥죽색 매니큐어가 불결하고 처량해 보인다. 그 돈 다 뭐하고 우는 소리야. 나는 이렇게 내뱉고 대기실 문을 탁 닫는다. 전마담은 농업학교가 미군 부대였을 적부터 단골인 양공주 출신의 포주다. 그녀도 내 신세를 많이 졌지만 그녀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도 멀든 가깝든 꾸준히 나한테로 보내는 진국 단골이다. 오랜 단골이면서도 여보 당신이라고까진 안 하고 깍듯이 선생님으로 불러주긴 하지만 나의 일이나 자기 일을 똑같이 영업으로 부르는 말투 속엔 의심할 여지 없는 동업자 의식이 깔려있다. 진찰과 치료를 끝마친 화영이가 묻는 말도 언제부터 영업해도 되냐는 거였다. 내일부터라도 해도 되겠지만 핑곗김에 며칠 더 쉬게 해줄까? 안 돼요. 의리가 있죠. 너무 오래 쉬어서 엄마한테 미안해 죽겠는데요. 그래? 그럼 내일부터 당장 의리를 지키렴. 나는 씹어뱉듯이 말한다. 선생님, 그래도 우리 엄마만 한 엄마도 드물어요. 화영이 늘씬한 가랑이에 팬티를 끼면서 포즈를 변명한다. 화장은 야하지만 봄바탕은 수수한 얼굴이다. 그러나 그녀가 팬티를 벗고 진찰대에 가랑이를 벌리는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극도로 세련되어 일종의 직업미 같은 걸 느끼게 한다. 나는 그녀를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세 사람이 다시 대기실에 모이자 일종의 가족적인 무드 같은 게 조성이 된다. 요 앞길이 지금의 곱절로 넓어진다니 이 동네 순하군. 글쎄 말이야. 전마담도 그 집 그냥 갖고 있었으면 부자 될 뻔했잖아. 아유, 그까지 옛날 얘긴 해 뭐래요. 그렇게 부자 될 뻔한 거 놓친 게 어디 한두 번인가? 우리 엄마 이번에 또 큰 손해 봤어요, 선생님. 또 부질없는 욕심을 부렸겠지 뭐. 선생님도 내가 언제 한눈 파는 거 보셨소? 되나 안 되나 한우물만 파건만도 사고가 연발이니 에이구 이 노릇도 이제 그만 해먹어라는 팔짱가 싶은데 뭐 모아놓은 게 있어야죠. 무슨 일인데 그렇게 풀이 팍 죽어가지고 그래. 별일도 아니야요. 늘 있는 일이죠. 돈 많이 든 애가 빚만 드립다 져놓고 도망을 갔지 뭐예요. 찾겠지 뭐. 다시 기어들던지. 찾을 마음 있어야 찾죠. 누가 빼내갔다면 내 성질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성질은 아닌데 죽자 사자 연애하는 남자 따라 도망을 갔다니 그만 마음 약해서 행복을 빌 수밖에요. 전마담 천당 가겠어?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나 연애 좋아하는 거. 전마담이 쓸쓸하게 웃는다. 화영이도 빨리 연애해야겠다. 서러워서도. 서럽다고 뭐 연애가 되나요? 나는 늘 거부하는 마음이면서도 너무 오랫동안에 걸쳐 서로를 알아버려 이제 어쩔 수 없이 되어버린 가족적인 무드에서 편안히 마음을 푼다. 그나저나 집 헐리는 사람만 억울하게 됐잖아요. 경성상에만 안 헐렸으면 선생님도 앞으로 10년은 넘어 더 영업하실 수 있었을걸. 아니야. 딱 알맞게 그만두는 거야. 막상 날짜까지 정하고 보니 더는 누가 죽인데도 못할 것 같아. 황영감은 어디로 떠난대요? 워낙 구두쇠라 한미천 잡아 놓았겠지만 집터가 이 근처선 제일 넓으니까 보상금도 꽤 받았을걸. 가게터 달린 반반한 양옥을 사서 가게 물건도 그대로 옮긴다던데. 그럼 나중에 봅시다. 선생님, 영업 그만둔다니까 내가 제일로 한 팔 떨어지는 것 같네요. 약도나 하나 그려줘요. 성냥 사갖고 집 구경 가도 되죠? 안 돼. 양반 동네 가서 양반 행사하면서 살 참인데 전마담이 뭐하러 찾아와.
그러면서 나는 약도를 그렸다. 난 오지 말라는 데는 더 드나드는 취미니까. 전마담도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고 약도를 간직하고 치료비를 내고 돌아갔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찾아오는 환자는 성병 아니면 소파를 원하는 인부였다. 이상할 건 하나도 없었다. 그건 내가 닦아놓은 길이었다. 궤도를 수정하기엔 이미 때가 늦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내 손으로 아기를 한 번만 받고 나서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바람을 못 버리고 있다. 그런 나의 바람을 비웃듯이 오늘 소파를 한 새 인부의 내용물엔 하나같이 3개월 미만의 작은 태아의 모습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옹글다. 대개는 손상되어 적출되는데 오늘은 좀 이상했다. 새끼손가락 끝에 한마디만 한 크기의 태아가 인간이 갖출 구색을 얼추 다 갖추고 있다는 건 아마 인부 자신도 모르리라. 다만 몸의 각 부분의 비율만이 완성된 인간하고는 딴판이어서 크기의 대부분을 두부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 봤댔자 기껏 완두콩만한 두부인 것을 놀랍게도 2개의 눈이 또렷하게 박혀있다. 눈꺼풀이 아직 안 생겼음인지 그 2개의 눈이 마치 채송화 씨를 박아놓은 것처럼 또렷하게 뜨고 있다. 내가 처형한 눈, 한 번도 의식화되지 않은 눈, 앞으로 의식화될 가망이 전혀 없는 채송화 씨만한 눈이 느닷없이 나의 어떤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를 한꺼번에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에 나는 전율한다. 그 채송화 씨만한 눈이 샅샅이 조명한 나의 생애는 거러지보다 남루하고 나의 손은 피 묻어 있다. 황영감이 그의 첫 손자를 이 세상에 맞이하는 일을 내 손에 맡기기 싫어한 걸 나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 눈은 의식화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시계가 무한한가. 나의 지난 날과 현재와 앞날을 종횡무진으로 간섭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고정관념을 뒤흔들려 든다. 멀리선 포성이, 가까이선 개구리 울음소리 시끄러운 여름의 풀숲에서 당한 치욕을 핑계삼아 그 한 번도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도 잘만 살아온 잘난 여자를 감히 지질이 못난 이처럼 우습게 본다. 그래서 얻은 알토란 같은 이익에 간섭해서 당장 엄청난 손해로 바꾸어 놓는다. 그러고도 모자라 나를 의사는커녕 의술자도 못 된다고 비웃는다. 나의 의술은 환자의 고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불순한 쾌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일을 할 때마다 되살아나던 꽃다운 나이가 박해받은 기억과 박해를 또 다른 박해로서 갚으려는 비밀스러운 보복의 쾌감까지도 그 작은 눈은 꿰뚫고 있었다. 대기실과 상담실을 겸해서 넓고 쾌적하게 꾸며진 방의 나무로 난 창가에 우단 의자는 놓여 있다. 그 의자는 허구한 날 내 눈에 거슬렸던 것처럼 오늘도 눈에 거슬린다. 손으로 우단천을 결과 반대 방향으로 쓸면 다 바랜 잿빛 속에서 밝은 녹두색이 살아난다. 그 녹두색은 30년 전의 쑥색의 잔재다. 그 의자는 쑥색이었을 적에도 녹두색이었을 적에도 잿빛이 된 후에도 나의 병원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단 한 번 아버지가 거기 걸터 앉으셨을 때를 빼고는 아버지가 거기 앉아서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예로부터 의술은 인술이라 했거늘 어질게 써야 하느니라.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복받친다. 그때 이미 나는 나의 기술로 돈 버는 수단을 삼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때때로 어쩔 수 없이 그 우단 의자에다 신수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재현시키고 바라본 적은 있어도 그때 그 말씀으로 내가 하는 일을 간섭받진 않았었다. 나는 오로지 내 뜻대로 하면서 살았다. 그런데도 문득문득 그 우단 의자가 나의 넋을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느낄 적이 있다. 증오로 된 넋이 아닌 또 다른 넋을.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어떤 것하고도 안 어울리는 우단 의자를 버리지도 못하고 천덕꾸러기 취급도 못하고 여지껏 나무로 난 창가에 모셔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병원에 있던 단 한 가지도 나의 새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작정을 한 지 오래건만 물끄러미 우단 의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머릿속으로 그 의자가 놓인 새집에 나무로 난 창가를 그리고 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그 일이 일어나기엔 너무 늦었다. 나의 간절한 소망에도 아랑곳 없이 가을 해는 이미 뉘엿뉘엿하다. 나는 입술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할 일 없이 이방저방 오락가락 하다가 진찰실 탁자 위에 놓인 걸 보고 질겁을 했다. 빈 페니실린 병 속에 오늘 소파한 완두콩에 꼬리가 달릴 만한 크기의 태아가 셋 고스란히 포르말린에 잠겨있지 않은가. 나는 순간적으로 경로에서 불에 댄 것처럼 급히 미스체를 불렀다. 미스체,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이딴 짓을 했어? 선생님,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선생님이 그렇게 해놓으시고서. 미스체는 대려 내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항의했다. 미스체는 그런 실속 없는 거짓말이나 장난을 칠 아이가 아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그런 것도 같다. 왜 그랬을까? 나는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 옹글게 적출되는 태아가 신기하긴 해도 그런 것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겠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긴 태아를 월별로 각각 유리병에 나란히 담가 표본을 만들어 놓은 친구의 병원을 본 적도 있긴 있다. 그때 나는 인간으로 젓갈을 담가 놓은 것을 보는 것처럼 속이 메스꺼웠다. 그런 내가 나도 모르게 인간 젓갈을 담아 놓았으니. 선생님, 그럼 버릴까요? 미스체가 페니실린 병을 주워들며 말했다. 아니야, 버리지 마. 안 돼. 나는 악을 쓰면서 그걸 빼앗았다. 그걸 보관하거나 그 밖에 어떻게 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 다만 버리는 걸 의식하면서 버리기가 싫어서였다. 여지껏 그런 것은 다른 오물과 함께 버린다는 의식조차 없이 저절로 처리됐었다. 그걸 오물 이상으로 생각하는 일을 거치지 않은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근데 오늘의 무의식은 어쩌자고 그런 엉뚱한 실수를 한 것일까? 나는 그것을 빼앗아 탁자 위에 다시 놓으면서 미스체가 나 안 볼 적에 그걸 슬쩍 없애주길 바랐다. 그러면서 나는 자신에 대한 어떤 의구심에 사로잡혔다. 왜 나는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지나? 자기로부터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해할 수 없는 거동이나 기색을 보일 때 기분이 더 나빠진다. 하물며 자기 자신에 있어서랴. 하긴 그 우스꽝스러운 날림 결혼식 구경을 하면서 느닷없이 살아있는 완전한 아기를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하고부터 나는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따지지 말고 내버려 두자고 벼른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분리되는 수은처럼 자신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아 나는 두렵다. 선생님, 이따 양장점집 아줌마랑 물력 가게집 아줌마랑 불러서 이거 줘도 되죠? 미스체가 플라스틱 접시에 착색하지 않은 명란젓 비슷한 걸 받쳐들고 내 눈치를 살핀다. 그게 뭔데? 선생님, 오늘 정말 이상하시다. 아까 소파한 태지 뭐예요? 마침내 미스체의 얼굴에도 의욕이 스친다. 나는 내가 나를 이상해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남이 나를 이상해하는 건 참을 수가 없다. 그래. 그 옆에 애들이 참 그거 부탁했었지? 부르렴 지금이라도. 나는 짐짓 관대하고도 명랑하게 미스 최의 소청을 들어준다. 요새 이 동네 옆에 애들 사이엔 소파한 태반이 젊어지고 예뻐지는 신기한 영약이라는 소문이 그럴듯하게 유포되고 있다. 나는 의사로서 그게 전혀 근거 없다고는 못해도 떠도는 소문처럼 그런 신기한 효과를 거둔다고도 물론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젊음이나 미용이 다분히 기분이라는 걸 감안해서 그렇게 믿고 먹으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쯤은 여기고 있다. 나한테 몇 번씩이나 가랑이 벌린 단골 여자들도 그걸 먹고 싶단 소리를 차마 나에게 직접 못하고 대개는 미스 최한테 청을 드리는 모양이다. 그럼 나는 그 여자들을 불러들여 미스 최 방에서 먹도록 허락을 해왔다. 뒷구멍으로 빼돌리면 상할 염려도 있고 또 돈푼이 오고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을 미리 막고자 해서였다. 미스 최한테 그만한 청을 드릴 만한 단골은 나하고도 곰삭을대로 삭은 사이라 별로 스스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먹으러들 왔다. 그냥 먹기가 비이상하는 여자는 소주를 한 병 슬쩍 차고 들어와 안주로 회 먹듯이 먹는 여자도 있었다. 회춘제라면 물불 안 가릴 때면 이미 여자가 가장 해버러지고 뻔뻔스러워졌을 때라 소주 한 잔 들어간 김에 음담패설이 없을 수가 없었다. 그런 여자들을 구경하노라면 진찰 때에 치부를 얼굴처럼 쳐드는 자세로 누워있을 때하곤 또 다르게 여자의 추악함이 그 극한까지 다다른 것을 보는 것 같은 잔혹한 쾌감을 느끼곤 했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남의 미숙한 태반을 먹이고 그 비릿한 입으로 음담을 짓거리게 하는 것도 내 나름의 여자들에 대한 박해의 한 방법이었다. 증오로서 할 수 있는 일 중 박해처럼 자연스러운 일도 없다. 이렇게 끊임없이 나는 내가 여자이기에 받은 치가 떨리는 박해의 기억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에게 분배함으로써 나만의 억울함을 덜어보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결코 덜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남을 비참하고 추악하게 만들어 놓고 비교해도 역시 내가 더 비참하고 추악했다. 소주 두어 잔과 색다른 안주로 눈가가 도화꽃처럼 피어오른 물력 가게집 아줌마가 된소리 안 된소리 해롱거리더니 비틀대며 대기실로 걸어나와 우단 의자에 앉으려고 했다. 나는 질색을 하면서 그녀를 소파로 밀었다. 양장점집 여자도 따라 나와 둘이 나란히 앉았다. 두 여자가 심란스러워하는 게 아마 작별의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 내일 모레죠? 조신하고 술도 못하는 양장점집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선생님, 정말 병원 아주 그만두실 거예요? 섭섭해서 어쩌지? 지금은 그러셔도 벤 도둑질은 못 그만두실 거니 두고 보시오. 쬐끔만 쉬시다가 우리가 빌딩 올리거든 한 자리 드릴 것이니까 그땐 사양 말고 나오셔야 해요.
안 나오시면 우리들이 작당을 해서 끌어내지 뭐. 물력 가게도 양장점집도 이번 도시계획으로 저절로 길가에 나앉게 되어 빌딩을 올린다고 대단히 들떠 있었다. 다른 집들도 그렇게 크게는 좋아지지 않더라도 불량주택 개선지구에 든다니까 이 동네도 오랜만에 변화가 있을 모양이었다. 댁에서라도 단골만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딴 병원은 몰라도 산부인과는 단골이 좋은데. 그래, 그거 맞는 소리요. 나는 딴 사내한테 가랭이 벌릴 생각을 하면 아주 기분 나쁘지도 않더니만 딴 의사한테 그 짓 할 생각하면 영 기분이 안 좋습디다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동안에 애가 안 생기게 할까요? XX 하지 말아요. 나는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해주고는 자리를 일어섰다. 그들은 그들이 하던 음담의 연장인 줄 아는지 몸을 비틀고 킬킬댔다. 아직 젊었을 때만 해도 동네 여자들이 피임에 대해 상담해 오면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고 도표나 기구 같은 걸 나누어 주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동네 여자들은 만날 가르쳐야 한글도 못 깨치는 전응아처럼 같은 실수를 되풀이했다. 까다롭게 신경 쓰는 일도 싫어했고 쾌락을 줄이는 방법은 더구나 질색이었으니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번연히 그 대답이 나올 줄 알면서도 자주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걸 보면 그 쌍소리 자체를 즐기자는 심보이리라. 나 역시 그렇게 말해주고 나면 침을 뱉어주는 것처럼 후련해지곤 했다. 잘 먹었어요, 선생님. 고마워, 미스체. 마치 포식을 한 잔치집의 손님 같은 말을 남기고 두 여자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내 방 창가에 앉아 하나 둘 불을 켜기 시작하는 동네를 내려다본다. 황영감네 앞마당이 바로 눈앞에 펼친 손바닥처럼 빤히 내다보인다. 마당에까지 불을 밝히고 이삿짐들을 챙기고 있다. 친정 이사를 거들기 위해 왔는지 어제도 안 보이던 황영감의 딸의 모습이 보인다. 그녀도 많이 늙었다. 만드기에 갓난아기를 안고 서서 이것저것 총찰만 하지 직접 일을 하진 않는다. 때때로 아기하고 볼을 비비기도 하고 뭐라고 짓거리기도 한다. 아기가 방긋 웃었는지 큰 소리로 바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한다. 가슴속에서 사랑이 마구 샘솟는 것처럼 자애와 행복으로 충만한 얼굴이다. 겉으로는 고모 행세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 할머니일 테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 나는 홀린 듯이 눈 아래 펼쳐진 어수선한 광경 속에서 황영감 딸의 모습만을 뒤쫓는다. 어째 온몸이 꺼풀만 남은 것처럼 허전해지고 있다. 나는 황영감 딸의 비밀스러운 악몽에 동참했던 걸로 마치 내가 그녀를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여겼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놓여나서 내가 이해할 수도 손 닿을 수도 없는 고장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직도 악몽에 갇혀 있는 건 그녀가 아니고 나였다. 이틀밖에 남지 않은 날이 가속이 붙은 것처럼 빠르게 침몰해가는 느낌에 몸을 맡긴 채 나는 생각했다. 홀로 사는 여자보다는 더불어 사는 여자가 아름답다고. 더불어 살되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만 낳는답시고 소파를 12번도 넘어 했으되 그래도 아들, 딸이 서너슨 되는 여자가 훨씬 더 아름답다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는 서방이 수없이 있으면서도 평생에 연애 한번 해보기가 소원인 창녀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는 도망간 창녀가 죽자 사자 연애하던 남자를 따라갔대서 찾지 않기로 마음먹은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포즈라고. 마치 고정관념을 허물어 거꾸로 쌓듯이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밤도 깊었다. 나는 눈알이 펼쳐지는 야경 속에서 하나, 둘, 셋, 교회당의 뾰족 지붕을 샌다. 그것은 7가지 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연애를 하고 싶다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조롱거리나 되겠죠. 하나님, 저를 그렇게까지 추악하게 만들지는 마시옵소서. 그 대신 바라옵건대 저에게 살아있는 아기를 받을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주세요. 그게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는 묻지 마소서. 그건 저도 모르니까요.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건 왜가 아니라 그게 절절히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제 소청을 물리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생전 처음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느끼고 쓸쓸하게 실수했다. 3. 마지막 날. 나의 새집 뜰락이었다. 양지 바르고 전망이 좋아 예쁜 집들과 잔디가 푸르고 온갖 꽃이 만발한 마당들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었다. 나의 집 뜰락만이 텅 비어 있을 뿐더러 두텁게 콘크리트까지 쳐져 있었다. 나는 주머니 가득히 꽃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을 발로 쾅쾅 굴러보기도 하고 손톱으로 후벼 파보기도 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나는 내 손발 외에는 아무런 연장도 없었다. 연장이 없어 답답하면서도 나는 연장을 안 가져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버리고 온 연장은 홈이나 곡괭이가 아니라 겸자, 해겔, 퀴레트 등이었다. 나는 할 수 없이 주머니 속의 꽃씨를 훌훌 콘크리트 바닥에 뿌렸다. 뿌리고 보니 채송아씨였다. 조그만 채송아씨들은 순전히 제 힘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잘도 뚫고 땅속으로 들어갔다. 콘크리트 바닥은 순식간에 푸실푸실 떡고물처럼 곱게 부서졌다. 작은 씨앗들은 단박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색색까지 꽃을 피웠다. 빨강, 노랑, 분홍, 자주. 나의 뜰락은 난만한 채송화 꽃밭이 되었다. 그러더니 꽃들은 저희끼리 싸우기 시작했다. 울고 불고 아우성치는 게 꽃들의 목소리는 아이들의 목소리하고 어쩌면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목소리뿐 아니라 꽃들의 얼굴까지 입이 생기고 눈, 코가 생기면서 아기의 얼굴을 닮아갔다. 나의 뜰락은 수도 없는 아기들의 얼굴이 땅속에서 얼굴만 내밀고 원성같이 듣기 싫은 소리로 한없이 울어대는 생지옥이었다. 그만 울라니까? 당장 그치지 못할까? 불도저로 밀고 다시 콘크리트를 입히기 전에 뚝 그치라니까? 뚝! 제발 그만! 또 악몽이었다. 꿈에서 깨어났건만 울음소리는 약간 멀어졌을 뿐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습관적으로 창문을 열었다. 아스라이 멀어져간 울음소리가 확성기를 댄 것처럼 벼랑간 커지면서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아침 예배 보는 신도들의 울음소리였다. 아직 이른 새벽이다. 교회당의 첨탑들이 침몰해가는 선박의 마스트처럼 보이고 울음소리는 물에 잠긴 선체에서 성객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살려달라는 소리처럼 처절하다. 내 속에서 통곡하고 싶은 욕망과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못 짜내리라는 확신이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갈등한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카운트다운이 제로를 앞둔 긴박감과 도저히 단념할 수 없는 절실한 소망이 두 가닥의 새끼줄이 되어 나를 쥐어짜는 것 같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다림을 멈추질 못한다. 오늘까지 정상적으로 일을 하자고 했는데도 미스 최는 아침부터 작업복 차림으로 자기 짐을 싸고 있다. 이 거리의 끝에서부터 이미 철거 작업은 시작되고 있다. 봄날의 황사 현상처럼 창밖의 공기는 부우연히 불투명하고 우수수 우수수 날림집 허물어지는 소리도 간간히 들린다. 이까지 동네가 뭐가 좋다고 흉흉한 마지막 날을 볼 때까지 남아 있었을까? 황영감, 만드기, 그리고 남의 태반을 신비한 미학인 줄 알고 탐내지만 실은 자신이 그것의 제공자이기도 한 여염집 여편네들, 동녀처럼 무고한 사타구니를 가진 창녀들과 그녀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포주들, 그동안 내가 고통을 덜어주거나 비밀에 관계했던 그 사람들을 나는 통틀어 무시하면서 언제고 아쉬움 없이 떨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항상 베푸는 입장이고 그들은 신세지는 입장이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하니 신세진 건 그들이 아니라 나였다. 속속들이 알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버린 소위 가족적인 관계라는 게 두고두고 아쉬울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나였다. 나는 앞으로 그들에 대해서밖에 생각할 게 없으련만 그들은 곧 나를 잊을 것이다. 오늘도 설마 환자가 있으려고요? 미스 최는 오늘로 떠나고 싶은 눈치다. 퇴직금도 섭섭찮게 지불했고 며칠 쉬고 나서 입주할 수 있도록 새 직장도 정해줬다. 내일 아침 같이 떠나기로 약속했지만 하루쯤 먼저 떠나고 싶다면 붙잡지 않는 게 야박하지 않은 처사련만 나는 그러지를 못했다. 미스 최, 언제 하루라도 우리 병원이 환자 없어 공치는 거 본 적 있어? 이렇게 장사꾼 같은 말투로 미스 최를 윽박질렀다. 마침 이때 20살도 안 돼 보이는 앳된 소녀의 얼굴이 계단 밑으로부터 떠올랐다. 소녀는 계단을 다 올라오지 않고 상반신만 내놓고 우선 안의 분위기를 염탐하려는 듯 했다. 죄지은 듯 불안한 눈이 내 시선에 붙잡히자 울상이 되더니 꼼짝도 안 했다. 올라올 것인가, 뒷걸음질 칠 것인가를 망설이는 게 너무나 역력히 드러나 차라리 애처로웠다. 나는 소녀가 뒷걸음질 쳐주길 바랐다. 고 또래의 그런 울상을 하고 산부인과를 찾는 목적은 보나마나 뻔했다. 나의 마지막 날, 그런 수술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미스 최가 부랴부랴 가운을 걸치면서 계단 중턱에 못 박힌 소녀를 손수 부축해 끌어올렸다. 나의 철저한 장사꾼 근성에 대한 그녀 나름의 대거리를 하는 셈인 것 같았다. 다 올라온 소녀를 보자마자 나는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뜻밖의 소녀의 배는 상당히 불렀다. 배를 밋밋하게 하기 위해 엉덩이를 뒤로 쑥 빼고 있었지만 내 눈은 못 속인다. 거의 만삭에 가까워 보였다. 어쩌면 소녀는 아기를 분만하려고 왔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보호자가 한두 명 따라왔음직한데 아무도 안 보였고 내 앞에 홀로 선 소녀는 눈에 눈물이 그득한 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수치감인지 공포감인지 나로선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우선 소녀를 안심시키는 일이 급했다. 아기를 가졌군요. 그렇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좀 이른 나이 같긴 하지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라면 능히 나올 수도 기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마음 푹 놓고 선생님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해봐요.
나는 차트를 집어들며 이렇게 곰살궂게 달랬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 임신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제가 임신했다고. 뜻밖의 소녀가 머리를 세차게 흔들면서 앙칼지고도 분명한 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미안해요, 넘겨짚어서. 그럼 여긴 왜 왔어요? 진찰 받으러요. 여긴 산부인과 병원이고 산부인과 병원에선 어떤 병을 진찰한다는 건 알고 왔나요? 나는 소녀가 혹시 정신 이상이나 지능 미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어린이 다루듯 했다. 네, 알아요. 소녀가 나를 똑바로 보면서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차트에다 이름이랑 주소랑 생년월일 등 형식적인 사항을 적고 나서 증세를 물어보았다. 언제부터인지 날짜는 자세히 생각나지 않지만 이른 봄부터 생리현상이 없어지고 배가 조금씩 불러오더니 뱃속에서 뭔가 꿈틀대는 지가 2달 넘었다는 게 소녀의 증세였다. 깜찍한 소녀였다. 목적이 뭔지는 모르지만 소녀는 나를 우롱할 셈인 것 같았다. 이젠 소녀의 눈은 눈물 자국도 없이 메말라 있었고 태도도 썩 후안무치했다. 나는 위신을 잃지 않고 점잖게 말했다. 자세한 건 진찰을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소견은 10중 8구 임신이겠는데. 전 남자하고 자지 않았어요. 소녀가 제법 날카로운 목소리로 항의했다. 난 아가씨를 퍽 어리게 봤더니만 생년월일을 보니 20살이나 됐군. 그 나이에 곧 탄로가 날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아. 미스 최, 진찰 준비. 소녀는 입만 쫑긋대면서 나를 강하게 노려보았다. 미스 최가 소녀를 끌다시피 진찰실로 들어갔다. 내가 가운을 입고 들어갔을 때 미스 최와 소녀의 실랑이가 한창이었다. 소녀는 막무가내 미스 최가 시키는 대로의 진찰을 위한 자세를 거부하고 있었다. 나는 소녀의 부른 배를 훑어보며 그대로 침대에 눕도록 했다. 소녀는 배를 만져보는 것까지 마다하진 않았다. 육안으로도 보이게 태아는 잘 놀고 있었고 심음도 확실했고 위치도 좋았다. 임신이에요. 7개월 내지 8개월? 아니에요. 전 남자하고 자지 않았다니까요. 소녀가 발딱 일어나 앉으면서 울부짖었다. 그러더니 제 스스로 속옷을 훌훌 벗고는 진찰대에 누우면서 말했다. 아닐 거예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똑똑히 진찰해주세요. 소녀의 이런 태도는 필사적인 데가 있었다. 진찰을 끝마치고 임신이란 소리를 또 한 번 하는 게 너무 무자비한 것 같아 망설여질 지경이었다. 아니죠? 선생님, 제가 죽을 병이 든 거죠? 소녀는 팬티도 안 입고 꼿꼿이 서서 말했다. 나는 내가 되려 허물을 추궁당하고 있는 것처럼 무안해하면서 더듬거렸다. 죽을 병이라니 당치도 않아. 엄마도 아기도 건강해. 아가씨는 곧 애엄마가 되는 거야. 소녀가 왈칵 내 가슴으로 쓰러졌다. 안 돼요. 안 돼. 그럴 순 없어요. 나 죽어. 내가 죽을 테야. 난 살 수 없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소녀는 몸부림쳤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고 어깨와 가슴은 경련하듯 꿈틀대고 있었다. 소녀의 눈물이 내 블라우스 깃을 적시고 팔은 내 목고개를 감았다.
선생님, 어떡하면 좋죠? 전 어떡하면 좋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 나는 소녀를 감싸 안았다. 소녀는 내 품 안에서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언니, 어떡하면 좋지? 난 어떡하면 좋지?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언니, 난 당장 죽어버릴 거야. 나도 내 뱃속에 원치 않은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이리에서 개업하고 있는 선배 언니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울부짖었었다. 소녀를 안고 있는 나에게 그때의 생지옥 같은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죽고 싶다는 게 그때처럼 거짓말이 아닌 적은 그 후에도 그전에도 없었다. 나는 소녀를 그렇게 만든 자에 대해 살이에 가까운 분노를 느꼈다. 나는 소녀와 마찬가지로 눈물이 솟았고 분하고 억울해서 살점이 있는 대로 떨렸다. 이미 그건 소녀에 대한 동정의 분노가 아니라 아득한 지난날로부터 고이고 고인 나의 한이었다. 미스체, 진정제, 진정제. 미스체가 진정제를 가져다 소녀에게 먹였다. 소녀가 엉엉 울면서 그것을 받아먹었다. 미스체, 진정제 1인분만 더. 나도 진정제를 먹고 소녀를 부축하고 내 방으로 갔다. 진정제 때문인지 격분이란 마냥 지속되는 게 아니어서인지 소녀는 울음을 그치고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얘기했다. 홀어머니 밑에서 중학교까지 다닐 때만 해도 넉넉지는 못해도 단란한 집이었다고 했다. 홀어머니가 무슨 병인지 미처 병원에 갈 새도 없이 돌아가신 후 삼남매가 삼촌, 이모, 고모네로 흩어졌는데 장녀인 소녀는 가장 어렵게 사는 고모네를 택했다고 했다. 고모네는 싸구려 하숙을 치면서 근근히 살고 있어 소녀도 자연히 식모처럼 잔심부름을 거들며 잔뼈가 굵었는데 나이 들수록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남의 집 식모를 사는 게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마땅한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그런 일을 당했다고 했다. 소녀는 부득부득 남자하고 잔일이 없다고 우길만도 한 게 늘 고모의 딸인 사촌 동생하고 같이 자다가 그 애가 수학여행을 가서 혼자 잔날 밤 잠결의 어둠 속에서 이미 온몸을 짓눌린 연애에 깨어나긴 했어도 죽을 기를 쓰고 버둥거려 그 일을 오래 당한 것 같진 않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쉽사리 아이를 뵐 수도 있느냐고 다시 못 믿어했다. 여인숙 비슷한 하숙집에서 어둠 속에서 잠결에 당한 일이라 그가 누구라는 건 짐작도 할 수 없거니와 짐작한들 뭐하냐는 것이었다. 어림 짐작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자를 찔러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면 또 모를까. 그자와 어떤 인연을 갖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내가 그것 비슷한 얘기를 비쳤더니 당장 겨우 가라앉은 발작이 재발하려고 했다. 어떡하면 좋죠, 선생님? 그게 확실해졌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창피한 것도 둘째예요. 그냥 죽고 싶어요. 아니, 뱃속에 그걸 죽이고 싶어요. 그걸 죽이겠어요. 그걸 죽이고 제가 죽는 거예요. 소녀는 한 차례 채머리를 흔들더니 고개를 꼿꼿이 고추세웠다. 소녀의 눈이 눈물 없이도 번들거렸다. 그건 명확한 살이었다. 증오의 극한이 살이라면 살이 중에서도 가장 냉혹하고도 열렬한 살이는 자기 몸속에 있는 것에 대한 살이라는 걸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때 그 선배 언니네 병원에서 나를 내 뱃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 않았으면
나도 아마 죽음을 택했을 것이다. 결코 창피해서가 아니었다. 내 몸속에 있는 걸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죽는 거니까 죽으려고 했을 뿐이다. 어떤 사리도 자기 살구멍은 터놓으려 들지만 제 목숨에 있는 것에 대한 살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것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소녀를 죽게 내버려 둘 순 없다고 생각했다. 선배 언니가 나한테 베푼 걸 나도 소녀에게 베풀기만 하면 됐다. 더군다나 나는 선배 언니보다 몇 배나 그 방면에 도통한 기술자가 아닌가. 그러나 나는 맹세코 세상 밖에 나와서 고고의 소리를 지를 수 있을 만큼 자란 아기를 떼는 일, 그야말로 죽이는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실상 그런 일이 도처에서 얼마나 성행한다는 걸 모르진 않았다. 그러나 나는 거기까지 가진 못했다. 누가 시켜서도 보아서도 아닌 스스로 지킨 꽤나 엄격한 경계였다. 하필 마지막 날 그 경계에서 어쩔 줄을 모를 줄이야. 마지막 날이기에 그것만은 지킨 채로 끝마치고 싶고 마지막 날이기에 그 경계를 한 번쯤 슬쩍 넘어든들 어쩌랴도 싶다. 그러나 단 한 번 그 짓을 해도 사람 백정 소리가 평생을 따라다닐 것 같다. 황 영감으로부터 사람 백정한테 내 손자를 맡길성 싶으냐는 지독한 수모를 당하고도 황 영감하고 의가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고약한 말버릇 이상으론 안 받아들였기 때문이었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사람 백정 노릇만은 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날 막상 그 경계를 침범하려니 제일 먼저 황 영감의 사람 백정 소리가 가슴에 저리게 고깝다. 그러나 원치 않는 아기를 가진 생지옥의 괴로움은 이미 소녀의 것이 아닌 내가 지닌 깊고 어두운 곳으로부터 되살아난 나의 것이었다. 나는 조금도 과장 없이 소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하고 있었다. 아니, 소녀를 제쳐놓고 혼자서 사리에 칼을 갈고 있었다. 황영감의 눈치 볼 것 없었다. 나는 여지껏 내 뜻대로만 살아왔다. 남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혹시라도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바늘구멍만한 가망이라도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이니 이젠 망설일 게 없다. 나는 마침내 마음을 굳히고 소녀에게 태아를 처리해 줄 것을 승낙했다. 소녀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소녀가 바란 것이 처음부터 그거였다고 생각하니 내가 마음속으로 겪은 폭풍 같은 우여곡절이 슬그머니 열없어졌다. 그러나 나의 증오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이미 소녀가 아니라 원치 않은 아기, 태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근이 되기 위해 생긴 아기였다. 초산이라 진행이 더딜 각오를 하고 일을 시작했다. 우선 작은 경관에 라미 나리아를 3개쯤 삽입해놓고 소녀를 편히 쉬게 하면서 경과를 보기로 했다. 저녁 때쯤 뜻밖에도 작은 구가 삼행지나 되게 열려 있었다. 토산부치곤 빠른 진행이었다. 경관도 부드럽고 위치도 좋았다. 자궁 내부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 진통을 유발하면서 촉진제를 주사하기 시작했다. 분만은 순조롭게 유도되고 있었다. 소녀가 점점 심하게 자주 고통을 호소해왔다. 나는 소녀를 위로하고 잘 견디도록 격려하면서도 한편으론 고함치고 발광하길 기다렸다. 소녀가 마침내
짐승처럼 고함치기 시작했다. 창밖은 몇 시쯤 됐는지 헤아릴 길 없는 깊은 밤이었다. 두터운 어둠을 배경으로 검은 거울로 변한 유리창에 비친 나의 땀으로 번들대는 얼굴에선 옴팍한 눈이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건 고문자의 얼굴이었다. 30년 동안을 고문을 고문으로 갚는 일로 일관해온 가장 가혹한 고문자는 마침내 발광하려 하고 있었다. 소녀가 지옥의 소리처럼 처참한 소리로 발악을 하자 나의 밑바닥에서도 고열의 증오가 불타올랐다. 그 순간 태아는 만출되고 후산도 순조로웠다. 약간의 피비린내가 남은 것 말고는 산실로 변한 내 방은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평온했다. 세상 모르게 잠이 든 소녀의 얼굴은 순결하고 고역을 함께한 미수체는 하품을 하며 비틀댔다. 나는 몸뚱이가 눅진눅진 녹아서 흘러내릴 것처럼 고단했지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허탈감이 되려 정신을 말똥말똥하게 했다. 시계를 몇 번이나 봤건만 지금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피비린내가 안 섞인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산실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어디에고 피비린내는 조금씩 스며 있었다. 처음 주어진 것 같은 해방감 속에서 피비린내를 배제할 수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었다. 나는 무턱대고 서성거렸다. 어디선가 희미하고도 확실하게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처음엔 창밖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었다. 마치 한옥의 무거운 대문을 여닫을 때 나는 소리 같은 끼익 하는 소리가 아스라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으면서 분명히 지척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이상한 예감으로 가슴을 울렁이며 대기실에 밝은 불을 켰다. 제일 먼저 우단 의자가 떠올랐다. 그 소리는 우단 의자로부터 들려오고 있었다. 우단 의자 위에 방금 분만한 소녀의 미숙아가 강보에 쌓여 그런 기성으로 아직 목숨 붙어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미수채, 미수채, 왜 이런 짓을 했어? 응? 누가 이런 짓을 하라고 시키더냐고. 나는 큰 소리로 미수채를 불렀다. 미수채가 잠옷을 꿰다 말고 나오더니 대려 기분 나쁜 얼굴로 나를 관찰하듯 바라보면서 말했다. 선생님, 요새 참 이상하시더라.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산모 뒤처리는 다 저한테 맡기시고 선생님은 아기를 맡으셨잖아요. 내가? 정말 내가 그랬을까? 살려두지 않을 목적으로 조산한 아기는 배꼽 처리랑 모든 뒤처리를 정상대로 할 필요가 없었다. 엎어놓는다거나 덜어는 물속에다 넣는 동업자도 있다는 소리까지 소문으로 들은 바 있지만 그렇게까진 안 하더라도 방치하면 곧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게 미숙아의 이슬 같은 운명이다. 그런데 소녀의 미숙아는 아직도 살아있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미숙아에게 베푼 건 완벽하고 따뜻한 신생아 취급이었다. 배꼽 처리도 잘 돼 있었고 기저귀까지 차고 있었다. 아, 이제부터 나는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겠다. 나는 아기를 갖고 싶었던 것이다. 기르고 사랑할 수 있는 아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아있는 아기를 내 손으로 받아보고 싶다는 소망도 실은 아기에 대한 욕심이 쓰고 있는 가면에 불과했다. 나는 나의 정직한 소망에 모든 억압과 가면을 박차고 생명력처럼 억세게 분출하는 걸 느꼈다. 나는 가냘픈 기성을 지르는 아기를 품에다 품고 미친년처럼 계단을 뛰어내려 문을 박찼다.
미스체가 떨리는 목소리로 뭐라고 악을 쓰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도시는 어둠을 빗장처럼 잠그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큰 병원, 인큐베이터가 있는 큰 병원.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다름질 쳤다. 인큐베이터가 있는 큰 병원은 멀고도 멀었다. 어디선지 야경꾼이 내 덜미를 잡았다. 호루라기 소리가 사방에서 나를 포위했다. 나는 품 안의 것을 조금만 내보이면서 아기, 내 아기를 살려야 해요 하면서 서럽게 흐느꼈다. 미친년이군. 내버려둬. 호루라기 소리는 산산이 흩어지고 내 앞길은 다시 열렸다. 그러나 아직도 인큐베이터가 있는 큰 병원은 멀고도 멀었다. 그것보다 더 먼 건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인류의 희망이었다. 내 의식 속에서 그 희망은 반딧불처럼 너무도 희미하게 명멸했다. 큰 병원은 아직 멀었다. 그러나 나는 벌써 당직 의사의 발밑에 몸을 던지고 아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내 아기예요. 지금 나았어요. 조산이었어요. 벌 받은 거죠. 전 아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제발. 안 믿을 거야, 의사는. 난 이렇게 늙어 빠진 걸. 난 누가 보아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닌 늙은이일 뿐이야. 그럼 손자라고 해야지. 이왕이면 5대 독자라고 하는 게 좋을 거야. 선생님, 우리 집 5대 독자를 살려주세요. 제발 선생님, 은혜는 죽도록 안 잊을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눈물이 끊임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목이 뜨겁게 메었다. 그래도 정작 큰 병원의 당도에서 당직 의사한테 품 안의 것을 내밀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 품 안의 것은 죽어 있었다. 나는 당직 의사의 얼굴에 미친년이군, 내버려둬 하던 야경꾼의 표정과 닮은 연민이 스치는 걸 보았다. 나는 아기를 다시 소중하게 품에 품고 큰 병원을 등졌다. 빨간 불을 켠 택시가 내 옆을 천천히 스쳤다. 통금이 해제된 도시가 여기저기서 몸을 뒤척이고 눈을 비비고 있었다. 아기는 어제 태어나서 오늘 죽었다. 어제는 내가 살아있는 아기를 받아보고 싶단 소망을 건 마지막 날이었다. 내 소망은 마지막 날에야 이루어졌고 오늘은 새날이었다. 그게 무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그게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있었다. 나는 아기를 품에 품은 채 나의 새 집이 있는 동네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걸었다. 오늘은 새 집으로 드는 날이다. 나는 나의 아기와 함께 새 집으로 들터였다. 아기를 내 새 집 뜰 앞 양지 바른 곳에 깊이 잠재울 터였다. 나의 아기가 죽다니. 그러나 한 번도 아기를 못 가져본 여자보다는 아기의 무덤이라도 가진 여자가 훨씬 아름다울 것 같았다. 내년 봄엔 아기가 잠든 땅 위에 채송화 씨를 뿌리리라. 내가 죽인 수많은 아기에 한 번도 의식화되지 못한 작은 눈 같은 채송화 씨를. 어디만치 왔는지 교회당에서 신도들이 흐느껴 오는 소리가 났다. 그 동네에도 신도들이 울면서 아침 예배 보는 교회가 있는 모양이다. 신도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었다. 작은 성경책을 들고 한 줌의 통곡을 가슴속에 간직한 신도들이 어디선지 끝없이 모여들고 있었다. 어느 틈에 나도 신도들 틈에 섞여서 교회당으로 가고 있었다. 작은 아기와 모든 신도들의 울음 위로
범람할 것 같은 큰 통곡을 품고 내 속의 통곡은 이제 한 방울의 눈물도 못 짜낼 것 같이 굳은 게 아니었다. 다만 크게 터져서 마음대로 범람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갈 동안을 줄이 참듯 참고 있을 뿐이었다. 박완서님의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윤희의 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